사주팔자는 타고난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은 제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운명 같은 것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답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은 제복을 타고나고 누군가는 남편복, 부인복 혹은 자식복을 타고난다잖아요. 제 운명은 술복을 타고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신답니다. 술에 입만 대도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쓰러져 버리는 체질이거든요. 그런 제가 어째서 술복을 타고났냐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제 운명 속에서 술은 언제나 복이라기보다 재앙이나 악몽 같았죠. 제가 태어난 곳은 버스도 하루에 겨우 몇 대 지날 정도로 한적한 깡촌이었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과도 더욱 뒤처진 곳이라 20살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0살이 뭘 알고 결혼을 했겠나 싶지만 여자가 결혼해서 살림 안 하고 일하는 것이 되려 이상한 세상이었으니까요. 당시 동네 아이들은 중학교까지 나와서 집안 농사일을 돕다 시집이나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나마 조금 사정이 나은 집 아이들은 저처럼 여자상업고등학교에 다녔어요. 학교가 꽤 멀어서 새벽에 버스를 타고 갔다가 밤이 되면 다시 막차를 타고 와야 했는데 버스 정류장 근처에 전빵이라고 부르는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편의점 같은 곳이었는데 학교 끝나면 그곳에 들러 다 같이 강냉이를 씹으며 수다를 떠는 게 낙이었죠. 그런 저희 옆에는 항상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하듯 전빵에서 가볍게 고프, 그러니까 잔술을 마시는 동네 젊은 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낄낄거리며 누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며 농담을 했는데 그중 한 남자가 제 남편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동네 한량 오빠였어요. 매일같이 동네 전방에 죽치고 앉아있다가 제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리면 졸졸 따라다니며 첫눈에 반했다는 둥, 하늘의 별도 따라주겠다는 둥 온갖 가머니설로 꼬시더군요. 그 바람에 연애하게 되었고 당시 연애는 곧 결혼이나 다름없었기에 빠르게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보면 거기 죽치고 앉아 집에 가는 여자애들에게 다 그렇게 떡밥을 던졌겠죠. 그 떡밥을 어리석게도 덥석 물어버린 건 저였고요. 그렇게 남편과 만나 가정을 꾸렸어요. 시부모님은 제법 규모가 있는 양계장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별다른 직업 없이 양계장을 돕고 있었죠. 물론 제가 한량이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남편은 일은 대충 하고 놀고 먹기 바빴어요. 시부모님은 하루 걸러 네 남편 닭사료 안 주고 어딜 갔냐며 분통을 터뜨리셨고 저는 친구들과 읍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오곤 했죠. 술과의 악연,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시부모님에 더해 아직 장가를 못 간 시아주버님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말 그대로 시집살이 제대로 했고요. 삼시세끼에 새참까지 직접 만들어야 되고 시부모님의 남편 형제의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다 제 몫이었죠. 그래도 시집살이 안 하는 집이 드물었던 시절이었던 만큼 시부모님이 절 예뻐해 주시고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기며 고단함을 달랬어요. 남편의 집은 양계장 말고도 논밭을 제법 가지고 있었는데 벼농사가 고된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일이 힘들어서인지 농사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술을 일상적으로 마시는 분위기였고 남편의 집안도 그랬어요. 일하면서 새참 시간마다 막걸리를 꼭 마셔야 되고 저녁에는 반주를 꼭 마셔야 되는 집안 분위기가 있었죠. 지금이야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눈치 봐야 하는 시대지만 그때는 버스나 영화관에서도 담배를 피우던 때였으니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술, 담배를 잘할수록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때였으니까요. 맨날 농땡이 치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남편은 일이 다 끝나고 저녁쯤 되어서야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제정신으로 들어올 때가 드물었고 늘 고주망태 상태였죠. 매일 단골 술집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가니까 나중에는 친구 집, 이웃 동네, 심지어 뒷산에까지 가서 술을 먹고 앉아있더라니까요. 술을 안 마시는 날은 거의 없었지만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불안해하고 무기력해 보였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부모님 집안 전체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였던 것이 아니었나 싶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그저 남편이 또 속을 썩이는구나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해야 할 양계장 일까지 하느라 제 몸에서는 매일 닭똥 냄새가 났어요. 아무리 때를 밀고 비누로 닦아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었던 게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저는 지금도 달걀을 못 먹어요. 하지만 시아주버님은 늘 소주에 달걀 프라이 하나 먹는 게 일과였어요.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매일 달걀 프라이를 튀겼어야 했지만 돌아오른 말은 짜네, 싱겁네, 덜 익었네, 더 익었네 하는 잔소리였죠. 시부모님과 남편이야 제가 선택한 가족이지만 아주버님까지는 생각지 못했기에 갈수록 야속해지더군요.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더 술을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건 매일 술상을 봐야 하는 점이었어요. 남편은 밖에서라도 마시고 돌아왔지 시아버님과 아주버님은 늘 집에서 제가 만드는 술안주로 술을 마시는 걸 좋아했죠. 다른 집안일은 의뢰해야 할 일이거니 하고 했지만 술상을 차리고 치우고 하는 일은 매일 하는데도 적응이 안 되고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술을 못 마시니까 술을 왜 그렇게까지 마시는지 더욱 이해하지 못해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주버님은 남편보다도 더 술버릇이 고약했거든요. 끝이 항상 좋지 않았어요. 토하는 건 기본이고 술에 취하면 욕설에 막말에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기도 했었죠. 속된 말로 술 마시면 개 되는 게 아주버님이셨어요. 남편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아주버님 술 좀 못 드시게 하면 안 되냐. 술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술이랑 살던가 나랑 살던가 해라. 그러면 남편은 다들 그러고 산다. 왜 너만 유난이냐. 그러면 너도 술을 마셔봐라.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역지사지해야 정신 차리지 하는 생각으로 못 먹는 술 마시고 주사를 부려보려고 했는데 체질적으로 아예 안 받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으니까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있죠. 남편의 가정 환경에서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존재였고 저 역시도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나는 왜 술을 못 마실까 속상하기도 했어요. 차라리 같이 어울려 즐기기라도 하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자기들끼리 즐겁고 나 혼자 멀뚱히 있다가 일이나 해야 하니 술이 좋게 보였겠어요. 진짜 다 갖다 바다에 뿌려버리고 싶었더랬죠. 그렇다고 남편이 밉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술에 적당히 취한 날엔 길가의 들꽃을 한아름 꺾어다 주기도 하고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 예쁜 내 마누라한테 왜 그러느냐며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거든요. 다정한 배짱이라고나 할까요. 아주버님만큼 주사가 심하진 않아서 흥이 오르면 노래나 하는 정도였죠. 심수봉 노래를 어찌나 구슬프게 잘 부르던지 밉다가도 예쁘고 못 살겠다가도 그래도 남편밖에 없네 하고 마음을 돌렸답니다. 남편에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냐고.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해왔던 양계장 일이 너무 싫었대요. 자기는 꿈도 많고 포부도 컸는데 찬란해야 할 자신의 청춘이 이렇게 닭똥 냄새나 맡으며 살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다 하더군요. 아주버님도 비슷한 생각이었고요. 그럼 내 인생은, 내 청춘은 20살에 시집와서 시댁 사람들 뒷바라지나 하고 밖에서는 양계장과 논밭에서 집에서는 부엌에서 하루를 보내는 내 젊은 시절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누군가를 원망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린 제 운명이 야속하긴 했었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안 그래도 복잡거리던 집안이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 이렇게 3남매를 낳았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시댁에서 분가하기를 더욱 절실히 원하게 되었어요. 시골 깡촌이라 아이들 교육 여건도 좋지 않았고 아이들이 시대에서 뒤처진 시댁 어르신들 분위기 속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았어요. 학교는 국민학교만 나와도 된다. 얼른 농사일이나 배워라 하는 옛날 어르신들 생각들. 그리고 매일 술 마시는 분위기까지 아이들이 닮지 않기를 바랐죠. 불행히도 아주버님이 이른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어요. 원인은 역시 그놈의 술이었죠. 읍내에서 동창회가 있다고 저녁에 나가신 이후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셔서 가족들 모두 뭔 일이 생겼구나 하고 발칵 뒤집혔어요. 사방으로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수소문 끝에 마지막 동선을 파악하게 되었죠. 초반에 말씀드렸죠.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깡촌이라고. 아주버님은 동창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버스가 끊겨버려서 집까지 걸어가겠다고 하셨대요. 읍내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저수지 쪽으로 간 게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경찰들의 수색 끝에 저수지 바닥에서 아주버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저수지로 들어간 건지, 실족인지 술에 취해 목욕이라도 하시려던 건지.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 얘기했죠. 그놈의 술이 문제였다고. 결국 술이 아주버님을 잡아먹었다고.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아주버님의 장례식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술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며 장례식장에 있는 술병을 다 깨버리셨고 아무도 술 한 잔 입에 댈 수 없었죠. 조문객도 동네 사람들 외에는 많지 않았는데 그중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와주었어요. 생각해보니 결혼하고서 오랜만에 만남이었더군요. 여자 상고를 졸업하고 그 길로 취직하면 회사의 경리나 회계 쪽으로 취직하게 되거든요. 그중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서 나름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에게 피아노, 발레 이런 고급스러운 것들을 가르치며 예쁘게 키우고 있더군요. 우리 아이들은 개구리나 도롱뇽 잡으러 다니고 이른 나이에 농사일도 돕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이야 숲 어린이집이며 숲 체험이며 더 비싼 돈 주고 자연 체험을 시키지만 그때 저희 동네에 천혜의 자연 말고는 공부방이나 보습학원 정도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주버님 말처럼 저희 아이들까지도 나와 남편처럼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정말 양계장이나 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친구의 얘기를 듣고서 정말 아차 싶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초상을 치르고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허무한 일로 장남을 잃은 시부모님은 삶의 의욕을 잃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죠. 술 때문에 아들을 잃었으니 술을 쳐다도 보기 싫을 법도 한데 시아버님은 슬픔을 잊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술을 드셨어요. 그나마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장남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저희들만의 힘으로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양계장만 남겨놓고 논밭은 전부 팔아버렸어요. 저는 계속 남편에게 서울로 가자고 하고 싶었지만 장남을 잃은 시부모님을 놓고 떠날 수 없기에 말도 못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시부모님께 얘기하더군요. 서울로 이사를 가겠다고요. 양계장 일 하나 정도는 시부모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3대가 먹고 살기에 양계장만으로는 부족하니 서울에서 새 일자리를 잡겠다고 했죠. 하지만 속내는 예전부터 계속 양계장 말고 다른 일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지금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양계장에 매여 살 것 같다고 나중에서야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아주버님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까 두려웠다고요. 저 역시 아이들 교육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남편과 상경이란 목표는 같았기에 시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취직 자리를 알아보다 화물차 운송일을 하게 되었죠. 위험하고 험한 일이지만 버는 돈은 많다며 시부모님이 땅 팔고 남은 돈으로 화물차를 사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 역시 고등학교 친구가 소개해준 격리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은 낮밤 없이 전국을 누비며 다니는 일이었기에 주말이나 겨우 얼굴 한번 볼 수 있었고 저는 누구의 도움 없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죠.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잘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어디 맡길 데도 없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나름 많이 커서 학교도 혼자 등교하고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었지만 셋째는 아직 어려서 제가 출퇴근하며 돌보기 어려웠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이가 클 때까지만 일단 시부모님께 맡겨놓기로 결정하고 첫째와 둘째만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다들 그렇듯 저희도 빈손으로 상경에 반지하에서 시작했어요. 남들 하는 고생 저희도 피해가지 않고 다 겪어봤답니다. 장마 때 집이 물에 잠겨서 대피하고 도둑이 들어 결혼반지와 애들 돌반지 같은 얼마 없는 귀중품들 싹 다 훔쳐가기도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떼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돈을 모아 반지하에서 벗어나 작은 빌라에 들어가고 또 더 많은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좀 살만하다 하고 느끼기 시작했죠. 살만해지면서
저는 가장 먼저 늘 눈에 밟혔던 막내부터 데리고 왔어요. 막내는 3살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인 7살 때까지 시부모님 손에 컸죠. 명절에 내려갈 때나 볼 수 있었던 막내는 시골에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흙 퍼먹고 커서 시골 똥강아지 같았어요. 사실 시부모님을 부모처럼 여기고 자랐기에 처음에는 저나 남편도 어색해했고 첫째와 둘째와는 서로 어색해했죠. 저는 돈이 없어도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돈은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서울까지 고생하며 올라온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공부도 많이 시키고 필요하면 과외까지 붙여줬어요. 첫째와 둘째는 잘 따라와 주어서 성적도 잘 나오고 모범생으로 자랐답니다. 반면 막내는 유년기를 자유롭게 보내서인지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었어요. 형과 누나가 억지로 공부를 시켜봐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고 사춘기 때에는 아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쏘다니더라고요. 수만 번 얘기했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며 서울 올라온 이유는 너희들 교육 때문이라고. 막내 네가 이렇게 엄마 속 썩이면 그간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근데 막내는 막내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았대요. 형과 누나는 데리고 살면서 자기만 왜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어야 되는지. 명절 때 와서도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데리고 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그래놓고 갑자기 또 예고도 없이 서울로 데리고 와서 안 그래도 자기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것 같았는데 자꾸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니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하고 슬펐다고 하네요. 저는 막내가 공부만 안 할 뿐이지 늘 밝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해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클 줄 몰랐기에 너무 미안해서 막내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이들 핑계를 대며 서울에 왔지만 사실 저와 남편의 욕심이기도 했고 그 욕심에 막내가 어느 정도 희생된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항상 시골에 두고 온 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다고. 하루라도 빨리 너를 데리고 와 같이 살겠다는 일념으로 더 열심히 일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을 뿐이었다고. 막내는 이해하고 알겠다곤 했지만 마음이 치유되기에는 서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첫째와 둘째보다 막내에게 더 많이 신경 쓰고 살았어요. 막내에게 죄를 지은 마음으로 막내가 뭘 하든 아끼지 않고 응원해 주었고요. 첫째, 둘째와 다르게 공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해보라고 했어요. 기타를 치겠다고 하면 기타를 사줬고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운동학원을 끊어줬죠. 가끔 저에게 대들어도 첫째와 둘째에게처럼 엄격하게 하진 않았어요. 들판을 뛰어노는 개구리를 억지로 잡아온 것처럼 잡으려면 절대 잡히지 않는 아이였기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며 폭풍 같은 사춘기를 보냈죠. 첫째와 둘째는 또 나름 막내를 편애하는 저에게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그래도 사정을 알았기에 이해해 주었어요. 첫째와 둘째도 어릴 때 막내는 왜 따로 사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막내가 떨어져 살았던 때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막내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죠. 둘 다 먼저 취직해서 막내에게 용돈도 주고 그랬으니까요.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그렇게 노력했지만 막내는 좀처럼 닫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남편은 화물차 일을 시작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들어오면 꼭 자식들과 술을 한 잔씩 했어요. 남편도 아주버님 일이 있어서 그때 이후 과음을 하진 않았어도 그 재미까지는 못 잊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아주버님처럼 많이 마시지만 않으면 자식들과의 간단한 술상 정도는 서로 속 얘기도 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했죠. 막내가 처음으로 성인이 된 날, 남편은 술은 무조건 아버지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막내에게 처음으로 주도를 가르쳐주며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막내가 제법 술을 잘 받아 먹더라고요. 저를 닮아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첫째와 둘째와는 다르게 막내는 넙죽넙죽 마시더니 갑자기 확 취해버렸지 뭐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취해서 남편에게 쌍욕을 막 하는데 그 모습은 정말 영락없는 돌아가신 아주버님이었어요. 욕하고 행패 부리고 말리는 형을 주먹으로 때리고 술상 뒤엎고 세상에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다음날 막내는 숙취로 괴로워하며 일어났어요. 지난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와 다르게 엄하게 말했어요. 너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라.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술 취해서 저수지에 빠져 죽은 너희 큰아버지 꼴난다.
막내는 그때 당시엔 알았다고 했지만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술자리가 잦아졌고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의 등에 엎혀오기 일쑤요. 아무데나 토하는 건 일상에 집 앞에서 괴성을 질러대서 끌고 들어오기도 했고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질 않나 막내는 아주버님 이상으로 더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남편과 첫째가 막내를 크게 혼내보기도 하고 저와 둘째가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막내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다 막내도 아주버님처럼 사고라도 날까봐 매일 마음을 졸여야 했죠. 새벽 늦게까지 막내를 기다리며 집에 들어올 때까지 잠을 설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안 들어오기라도 하는 날엔 불안함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몰라서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놔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발전했잖아요. 제가 어르고 타일러 막내를 알코올 중독 상담센터에 데리고 갔더니 알코올 중독 중기 증상에 가깝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치료도 몇 번 받아보고 극복해보기 위해 안 써본 방법이 없었지만 막내의 알코올 의존도는 마치 시댁이 그랬던 것처럼 쉽게 극복되지 못했어요. 내가 왜 막내를 시댁에 맡기고 왔을까? 다 힘들어도 막내까지 책임졌어야 했는데 기억 못할 거라 생각해서 두고 온 거긴 했지만 왜 시아버지 밑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했을까? 막내는 그렇게 늘 저의 아픈 손가락이었답니다. 옹알이하며 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시집장가 갈 때가 되었어요. 첫째는 자기와 비슷한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별탈 없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제가 시집살이를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절대 며느리들에게 시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기 때문에 첫째가 결혼한 이후 내 아들이 아니라 다 키운 남이다 생각하고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죠. 며느리는 그래도 요즘 아이답지 않게 종종 연락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제 쪽에서 오히려 늘 오지 말라고 편하게 집에서 쉬라고 거부했어요. 오죽하면 며느리가 자기 안 보고 싶으시냐고 섭섭하다고 할 정도였죠. 둘째도 시집 안 가겠다고 귀여운 소리를 해대더니 어느 날 아주 건장한 곰돌이 같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하는데 내 딸이지만 어찌나 예쁘던지. 결혼하고서 남편과 캠핑도 자주 다니고 알콩달콩 잘 살아서 제가 부러울 정도였어요. 종종 찾아와서 남편이 뭘 서운하게 했다는 둥 투정을 부리다가 반찬들을 가져가고 그런 소소한 시간들이 참 소중한 나날들이었죠. 첫째와 둘째는 각자 잘 살고 있었지만 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이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딱히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첫째의 경우 아이를 원하는데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몇 번 유산하고 시험관 시술도 받았는데 며느리도 너무 힘들어하고 보는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 억지로 아이를 가지라고도 못했죠. 그저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며느리를 위로해 줄 수밖에요. 둘째의 경우는 아직 신혼을 더 즐기고 싶다고 해서 안 가진다고 했는데 짐작하기로는 둘째네 사업이 아직 안정되지가 않아서 금전적인 이유로 임신을 미루는 중인 것 같았어요. 물어보면 말론 아니라고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으니 만약 아이를 가지는 걸 미루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말하라고 했지만 알아서 하겠다라고만 하더라고요. 각자의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었지만 저도 옛날 사람인 건지 주변 친구들이 하도 자랑을 해대서 그런 건지 손주 한번 품에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티를 내진 않았어도 유전자를 이어야 하는 인간의 본능인 건지 나이가 들어서 예뻤던 자식들 어린 시절이 그리운 건지 할머니 손잡고 걸어가는 아가를 보면 왜 그렇게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인생에 손주복은 없구나 하고 살았죠. 그리고 제 인생의 숙제였던 막내는 대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한동안 백수로 지냈다가 몇 번 취업을 하긴 했는데 그놈의 술버릇 때문에 거의 잘리다시피 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했어요. 신입사원 소개하는 자리에서 상사 멱살을 잡고 상을 뒤엎는데 누가 회사에 데리고 있고 싶어 하겠어요. 막내도 계속되는 사건 사고에 마음을 조금 고쳐먹었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철이 조금 든 건지 술을 줄이려고 노력하긴 하더라고요. 저렇게 문제가 있었던 아이도 철이 드는구나 하고 조금 안심을 했죠. 취직하고 출퇴근이 힘들다며 자취방을 얻어달라기에 사람답게 산다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주겠다 하고 얼른 얻어줬어요. 뒤늦게 그게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지만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막내가 저와 남편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고 저와 남편은 잘 차려입고 막내가 예약해둔 식당에 갔어요. 어느 고급스러운 식당에는 막내뿐 아니라 웬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누구냐고 물어보나마나 막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소개했어요. 회사에서 사내 커플로 만났는데 제가 얻어준 방에서 동거한 지 꽤 되었다고요. 저는 만약 결혼 생각이 있는 여자를 소개하는 자리라면 미리 귀띔하고 언지를 줬어야 했던 거다 하고 아직 철없어 보이는 두 남녀를 꾸짖었어요. 여자아이는 어머님, 제가 상식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미리 말하면 저 따로 부르실까봐 그랬어요 하고 생글생글 웃으며 대꾸하더군요. 그 말인즉슨 따로 부르지 마라 하는 경고 아니겠어요.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했어요. 남편은 눈치 없이 또 술을 시키지 뭐해요. 이런 날에는 술을 마셔야 된다면서요. 저는 남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술 마시면 또 중요한 자리에서 주사를 부릴까봐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애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냉큼 손을 번쩍 들며 술을 시키더군요. 그래서 딱 한 병만 반주로 시키라고 했죠. 셋이 술을 따르고 잔을 부딪히더니 순식간에 병이 비워졌어요. 남편과 막내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여자아이도 술을 정말 잘 마시더라고요. 넷이 있는데 셋이 술로 콩짝이 잘 맞으니 술이 너무 빨리 없어지더군요. 3병, 4병. 너무 과하다 싶어서 이제 그만 시키라고 하자 갑자기 여자아이가 소리를 꽥 지르지 뭐해요. 아줌마가 뭔데 왜 술을 마셔라 말아야! 신나서 술을 마시던 남편과 막내도 여자아이의 추태에 놀라 정지하더군요. 남편은 도끼 눈을 뜨며 어디서 지금 아줌마야! 하고 화를 냈고 막내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여자아이 입을 막으며 끌고 나갔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며칠 동안 화가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자리를 만든 것도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첫 만남에서 말본세며 술버릇하며 너무 예의가 없었어요. 막내는 하필 골라도 왜 그런 애를 골랐는지 도대체가 속을 안 썩일 데가 없는 게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며칠 후 막내와 그 여자아이가 집까지 찾아왔어요. 물론 이번에도 언질은 없었지만 집 앞에서 문전박대할 수도 없었기에 일단 드렸죠. 두 아이는 무릎까지 꿇고 죄송하다고 사죄하더군요. 특히 여자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가 사실 술을 잘 못하는데 긴장해서 술을 마셨고 그래서 금방 취하는 바람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구구절절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계속 화를 내고 앉아있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술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그나마 조금은 마음에 들었고요. 막내가 술로 인한 문제가 많으니 저처럼 술을 못하면 막내를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 진행되었어요. 기쁨보다는 불안이 앞섰지만 그래도 자기들 가정이라도 꾸리면 책임감이라도 좀 더 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막내까지 보내고 나니 정말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 내 품에서 아이들이 다 떠난 것 같고 하는 휑한 마음에 첫째, 둘째 결혼식 때와 달리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는 거예요. 특히 키우면서 많이 미안했고 또 마음고생했던 막내였기에 혼조 화장도 다 지워질 정도로 울어버렸어요. 막내는 제가 해줬던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더 돈을 보태줄 테니 좀 더 넓은 평수에서 살라고 했지만 이사도 귀찮고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두 사람 다 정말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뭔 일이라도 났나 싶어 마음 졸이다가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막내는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되니 망설이다가 며느리에게 전화했더니 역시나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혹시나 막내가 아주버님처럼 술 먹다 사고가 나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상을 하며 급히 막내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벨소리를 누르니 한참 후에야 막내가 역시나 고주망태가 되어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또 술 마셨니? 하고 물었더니 저 안쪽에서 내가 술을 마시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하는 새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죠. 저는 화가 나서 막내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개판이 따로 없더군요. 언제 청소했는지 모를 먼지 가득한 바닥과 언제 설거지했는지 모를 곰팡이 쓴 싱크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거실에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수많은 빈 술병들이었어요. 언제부터 마셨기에 저렇게까지 쌓여있는 건지 뒷골이 뻐근하게 땡기더라고요. 이래서 이사하기 귀찮다는 얘기가 나온 거구나 깨달았죠.
저는 일단 팔을 걷어붙이고 집을 싹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술에 취해서 제가 청소를 해도 잠자기 바빴고 한 3시간 정도 청소를 하자 그나마 집이 사람 사는 꼴로 보일 정도는 되었어요. 청소가 끝나고 저는 막내와 며느리를 깨웠어요. 술이 조금 깼는지 절 보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꼴이냐?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살아? 오늘부로 술을 못 끊으면 너희들과 내 연을 끊을 것이다. 저는 일가라고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채 뒤통수에 대고 며느리가 대꾸를 했죠. 어머니, 아무리 시자라지만 이렇게 불쑥 남의 신혼집에 들어오시는 건 어머님이 말씀하신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신혼 초부터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우두커니 서서는 두 아이를 바라만 봤어요. 막내가 눈치를 보다가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갔죠.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 테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버님 일도 있고 해서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갔고 그래도 용서해보려고 청소까지 해줬는데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한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그게 시자라고 불릴 만한 일이었을까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자기 권리만 내세우고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사람은 참으로 변하지 않는구나. 막내가 저리 된 데에는 시댁에 너무 어린 시절 놓고 온 것 때문이라고 여겨 죄책감을 가졌던 것이었는데 지금 보니 그냥 타고난 천성이었구나. 내가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막내와의 연락은 끊고 지냈어요. 제가 먼저 하면 또 시자 어쩌고 하면서 트집 잡을 것 같고 저도 다 커서 가정까지 꾸린 아이들을 돌보며 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자기들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살기를 바랄밖에요. 막내는 제가 그렇게 불쑥 찾아갔던 것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금방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사간 집에 주소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찾아올까봐 며느리가 그러라고 시킨 건가 싶기도 했지만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래 잘 살아라 하고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았어요. 간혹 막내에게서 잘 지내고 있다고 안부 연락만 올 뿐 명절에 조차 오지 않았지만 이젠 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다 생각하기로 했죠. 가끔은 속상하기도 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마음 돌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 큰 애들 언제까지 걱정하고 살 수 없는 거고 이제부터는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해야죠. 가족이라도 다 마음 맞는 것도 아니고 다 예쁠 수 없잖아요. 막내의 경우처럼 어쩌면 남보다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첫째와 둘째는 평범하게 잘 살았고 막내는 여전히 연락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지들 나름 잘 살고 있는 모양이었죠. 손주가 없어서 조금 걱정했던 때도 있었지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은 세상에 많으니 이 또한 운명이다 하며 받아들였어요. 자신들이 더 힘들 텐데 저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첫째와 둘째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확실히 임신이 잘 안 되는 세대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같이 늙어갔어요. 화물차 일은 잘 되는 편이었지만 나이가 들어 그만뒀고 저와 남편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 쪽에 작은 건물 몇 개를 사뒀어요. 나이 들어서 할 게 없어지면 세나 받으면서 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 건물들 가격이 다 천정부지로 뛰어서 저희는 뜻밖의 노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걸로 첫째, 둘째 결혼도 시킨 거였죠. 그러다가 남편과 건물 청소를 하며 건물 관리나 하고 살던 중 셋째를 결혼시켰고 건물을 사고 팔면서 꽤 많은 이익을 남겼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건물 청소부들 같겠지만요.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저녁에 반주하기를 좋아하고 심수봉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고 가끔 꽃 한 송이를 사다주는 낭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래전 뭣도 모르는 때에 결혼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으쌰으쌰하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술과 관련된 나쁜 기억도 있지만 좋은 기억도 많이 있었죠. 남편 쉬는 날 아이들과 다 같이 바닷가에 간 기억이라던가 반지하에 물이 차서 함께 물을 퍼나르던 기억, 5 식구 둘러앉아 제가 한 김치찌개에 밥을 먹었던 기억 같은 그런 행복했던 순간들로 남편과 평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남편과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아갔어요. 시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었고 양계장은 이제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직원들을 두고 운영하고 있었죠. 이제 저희도 나이가 많아서 양계장은 팔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보러 간 거였어요.
양계장마저 사라지면 정말 저희의 신혼 시절이 사라지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예전 전방에 있던 자리도 가보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산소도 가보고 아이들이 놀던 개울가도 가보면서 추억을 되새김질했어요. 그때는 이 총구석이 그렇게도 지긋지긋했는데 어떻게든 서울로 가자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군요. 세월을 맞은 건 저희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예전 전방자리 근처에서 그때 마시던 맥주는 아니지만 비슷한 맛의 예전 브랜드 맥주를 마시며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자기는 죽으면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기처럼 농어촌에서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요. 아이들 결혼할 때 충분한 재산을 나눠줬고 그거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이미 충분히 먹고 살고 있으니 사회에 환원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상관없었어요. 살 만큼 살았고 풍족할 만큼 누리고 살아왔기에. 그리고 저 역시 이른 나이에 시집와서 내 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크게 공감이 되었죠. 저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 했고 감사하게도 첫째와 둘째는 흔쾌히 부모님 재산이니 부모님이 알아서 하셔라 하더라고요. 막내한테도 얘기할까 하다가 솔직한 말로 자기들이 염치가 있으면 우리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진 않겠지 하고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하나하나 처분하고 남편과 조용한 노후를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간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간암 4기였고 이미 전이된 상태라 손쓰긴 어렵다고 했어요. 암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하필 또 간암이라니 저는 그게 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평생 처음으로 술을 안 마시고 마지막까지 보냈어요. 죽기 몇 주 전 딱 곱부, 딱 술 한 잔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마지막 잔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남편의 물컵에 물에 탄 소주를 한 잔 가득 따라 주었어요.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했죠. 마지막까지였지만 그 술사랑은 평생을 함께해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투병 끝에 남편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해왔다지만 그래도 한평생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나마 자식들이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었기에 무너지지 않고 장례식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와 둘째는 한달음에 달려왔고 며느리와 사위까지 바로 상복으로 갈아입고 장례를 치렀어요. 셋째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남겼죠. 사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셋째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정이나 기대가 많이 사라져서 오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었어요. 그 여자애랑 오는 게 오히려 더 저희에게는 불편할 수 있었거든요. 첫째와 둘째도 연락해 보았다는데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아이들도 저보다 막내와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기에 만약 장례식장에 오더라도 싸움만 날 게 뻔했어요. 막내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으니까요. 저야 자식이니까 용서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됐나 봐요. 다제 불찰이죠.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조문객들이 한산해졌을 무렵에 갑자기 막내가 등장했어요. 며느리와 함께요. 늦은 시간이라 빈소에는 저희 가족밖에 없었죠. 저는 그래도 예뻐했던 자식이라 모처럼 얼굴을 보니 반갑기만 하더군요. 태어났을 때 막둥이라고 예쁨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따박따박 따지던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를 보며 막내 뒤에 딱 붙어 있었어요. 인사도 하는 동 마는 동.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티가 역력했죠. 그래도 지 시아버지 가는 길 얼굴이라도 비추러 왔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생각하며 상도 차려주었고 첫째와 둘째를 억지로 막내 부부 앞에 앉히며 이야기 나누라고 했죠. 저는 마침 다른 조문객이 와서 자리에서 잠시 일어났고 이리저리 상을 차리며 조문객을 맞이하다 문득 막내 부부가 있던 자리를 보니 이미 가버렸더라고요. 그래도 발인까지는 이따가 가지 했다가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데 둘째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에게 왔어요. 엄마, 혹시 애들한테 유산 다 기부했단 얘기 안 했어? 저는 연락도 안 되니 뭘 말할 기회도 없었다고 했죠. 둘째는 분통을 터뜨리며 걔네 여기 온 거 아빠 보러 온 거 아니라 유산 뭐 없나 하고 온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아빠 보러 온 김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하고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 했어요.
둘째가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난다면서 막내 부부에 대해 분을 사귀지 못했고, 저 역시 막내 부부에게 실망스럽고 화가 나긴 했지만 아빠 가는 길이니 좋게 보내드리자며 다독였죠.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저는 이것저것 처리할 것들을 처리하며 조금 바쁘게 지냈어요. 첫째와 둘째 부부는 고맙게도 제가 혹시나 적적해할까봐 종종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녁도 먹고 산책도 다니고 해주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막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 얘기가 있는데 집에 있냐면서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집에 오겠다는 막내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꿍꿍이가 있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집으로 온 막내와 며느리는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과일까지 먹으면서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지들도 어색하겠지 하고 저도 애써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진 않았어요. 할 말은 뻔했으니까요. 막내는 결국 용기가 없는지 아빠가 드시던 술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이 고이 모셔놨다가 한 번도 마시지 못한 인삼주를 꺼내 막내에게 주었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남편 초상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시어머니 앞에서 예전처럼 주사를 부리지 않겠지 하고 지켜봤어요. 막내와 며느리는 홀짝홀짝 술을 마시면서 조금씩 입을 열더군요. 며느리는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얘기하며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또 조금씩 취하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인삼주가 반 병 정도 비워졌을 때 드디어 본론을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래서 진짜 아버님 가지셨던 재산을 전부 기부하셨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버님이랑 신우는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다면서요. 저희는 안 해주셨잖아요. 난 분명 해주겠다고 했는데 니네가 그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했고 연락을 끊은 것도 너희였지 않니? 그때 못 받은 거 그럼 지금이라도 주세요. 무슨 떼인 돈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달라니 기가 막힌 상황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자 생각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했듯이 이건 남편의 유언이다. 우린 이제 남은 재산 다 사회에 기부하고 가진 건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줄 것도 없다. 막내는 한숨을 푹푹 쉬며 연거푸 술잔을 들이켰고 며느리는 딱 봐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얼굴로 계속 술을 마시더니 저를 살벌하게 노려보더라고요. 아씨, 짜증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짜증난다고요. 저는 애써 화를 가라앉히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어요.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데? 이래서 노인들은 빨리빨리 죽어야 한다니까? 사회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세금만 축 내고 그나마 재산이라도 모아놔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던가. 근데 지금 그것도 없다는 거죠? 그쵸? 어머니도 짐이니까 그냥 빨리 죽어버려요. 제 평생 그렇게 심한 말을 면전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더군요. 막내도 며느리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를 노려보다가 따귀를 때렸어요. 짝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야!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우리 엄마야.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막내와 며느리가 심하게 몸싸움을 했고 며느리가 고함을 질러댔고 저는 울면서 싸우는 두 사람을 말렸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싸움이 진정되지 않자 저는 거의 다 마신 인삼주를 내던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유산이 그리 갖고 싶냐? 남편 재산은 다 기부했지만 내 재산은 아직 그대로 있다. 그게 그렇게 탐이 나냐? 그럼 다 가져가라. 그거 가져가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제 이야기 초반에 여자 상고 다닐 때 하교하면서 전빵에서 강냉이를 먹고 그랬다고 했죠. 사실 그 전빵이 제 부모님이 하시던 전빵이었고 저는 전빵집 딸이었어요. 부모님은 그곳에서 전빵을 하시다가 슈퍼를 차리시고 나중엔 건물까지 세우셨죠. 정류장 바로 앞이라 꽤 많은 돈을 받고 건물을 매각했고 돌아가신 후 그 유산을 외동딸인 저에게 물려주셨죠. 막내 부부는 제 말에 싸움을 멈췄어요. 당황해하는 게 보였죠. 그러더니 집을 치우고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저는 막내 부부가 간 후 그대로 알아 누웠고 다음 날까지 계속 잠만 잤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누군가 배를 눌러서 보니 막내 부부가 다시 찾아왔더군요.
사과를 하러 온 건지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러 온 건지 몰랐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자 생각하며 고민 끝에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막내 부부 뒤에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더군요. 처음 보는 아이였지만 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막내의 자식이라는 걸. 왜냐하면 막내가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며느리는 아이를 자기 앞에 세워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하나뿐인 손자예요. 막내 부부와 아이를 집에 들인 후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또 아이를 핑계로 불쑥불쑥 찾아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이가 생긴 사실을 막내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도 얘기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원하던 손주였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뜻밖의 방법으로 보게 되었지 뭐예요. 10년 만에 나타난 손자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10년 만에 아이를 데리고 온 목적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님 유산이 하나뿐인 손자에게 갔어야 했을 텐데 그건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어머니 유산이라도 하나뿐인 손자에게 준다고 법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이해는 술을 마시면 폭언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멀쩡한 정신에도 폭언을 할 줄 아는 아이였더군요. 저는 일단 알았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막내 부부와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그 이후 한참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생각이 정리된 이후 저는 막내 부부와 첫째, 둘째 부부들까지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막내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처럼 충격을 받았죠. 저는 아이들 앞에서 공증받은 서류들을 모두 펼쳐보았어요. 아버지 재산은 사회에 다 환원했지만 내 재산은 아직 남아있다. 이제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도 슬슬 재산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이제 정리해보려고 한다. 내 재산의 4분의 1은 첫째에게, 4분의 1은 둘째에게, 나머지 4분의 1은 막내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려고 한다. 막내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그럼 나머지 4분의 1은요? 나머지 4분의 1은 손자에게 줄 것이다. 막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밝아지더군요. 단 조건이 있다. 막내와 막내 며느리가 반신불수가 되거나 세상을 떴을 경우, 더 이상 돌봐줄 친인척이 없을 경우에만 이 재산을 쓸 수 있고 그 외에 손자의 부모는 절대 손자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 또한 손자는 손자의 부모가 만약 술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유산을 주지 않고 사회에 모두 환원한다. 모두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유언이다. 막내 며느리의 그 표정, 억울함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 얼굴이 저는 그렇게 통쾌할 수 없더군요. 아직 애뜬 얼굴의 손자는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불안을 숨기지 못하고 계속 궁시렁거렸지만 첫째와 둘째가 싸늘하게 노려보는 분위기 속에서 별말 안 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손자를 자주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있는 한은 그럴 수 없을 걸 알았죠. 다만 제 유산을 걸고 한 저의 협박 아닌 협박이 먹히기를 바랄 밖에 없었어요. 제발 부모로서 아이만은 바르게 키우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몇 년 후 예상하셨겠지만 막내는 며느리와 이혼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막내 며느리는 술로 인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전적이 많아서 양육권도 막내가 가져올 수 있었죠. 의외로 막내는 자기 와이프가 술로 인해 매번 사고를 치는 모습을 보고 거울 치료받듯 술을 끊게 되었다더군요. 제가 술복이 타고났다는 것은 이런 이유였어요. 물론 술이 제 평생을 괴롭힌 것은 맞지만 술로 인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술 때문에 막내도 결국 정신을 차리고 제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하나뿐인 손자를 데리고 말이죠. 무엇이든 나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쁘지만 좋게 생각하는 게 이 나이에는 좋겠더라고요.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이었어요. 남편 복, 자식 복, 손주 복도 이만하면 타고났죠. 그래서 저는 술복도 타고났다 하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살려 합니다. 제가 6살 때의 이야기로 사연에 빠지다에 보내는 제 사연을 시작해 보렵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기억 속에 아주 어렴풋이 남아있던 갓난아기였던 어린 여동생의 손가락이 무척이나 작았어요. 그 작은 몸이 움직이고 눈을 떠서 저를 쳐다본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했고 또 감동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동생을 신기해하는 저를 향해 아버지께선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문철이가 외동이라서 심심하고 외롭다고 동생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고 울어댔던 걸 생각하면 정말로 이렇게 동생이 생긴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구나. 솔직히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더 어렸던 시기에 제가 부모님께 동생을 만들어 달라고 무척이나 졸은 전적이 있던 모양이었죠. 한 동네에서 올려놀았던 또래 친구들 중에서 외동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동생을 가지고 싶어 했던 건 진짜 배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동네였다고 전 그렇게 그곳을 평가합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오르면 저기 멀리 아파트가 보였어요. 아파트를 보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죠. 그 어린 녀석들이 뭘 안다고 아파트에 대해 논했던 것인지 지금에 와선 의문입니다. 무슨 의견들을 내놨던 것인지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심각한 얼굴들을 하고서 매번 떠들었던 기억만은 확실하게 나네요. 그런 저희들을 동네 어른들께선 귀엽다는 듯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동네 어른들께서 직접 아파트를 바라보실 적엔 대단히 복잡 미묘한 눈빛을 하고 계셨죠. 그 점을 두고 어느 날 동네 친구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은 아파트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희들은 다 동의하면서 와하하 웃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겠죠. 저를 포함한 모든 녀석들이 자라는 동안에 스스로 깨달았을 겁니다. 동네 어른들께선 아파트를 싫어하신 게 아니라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 생각이 드셨던 것 뿐이라는 사실을요. 시야에서 아파트가 보였지만 그곳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을 쉬이 열어놓고 살았던 동네. 그 때문에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았습니다. 여동생은 사람의 품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미친 듯이 우는 아이였어요. 2살 배기 주제에 목청이 얼마나 좋았던지 한 번 시끄럽게 울기 시작하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놀던 와중에도 문희가 우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었고 친구들도 저를 향해 네 동생이 울고 있다고 말을 해댔습니다. 그런 날에 집으로 가보니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무려 5분 정도나 모여 계셨는데 어머니를 향해서 이런저런 육아 방식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문철이 낳고 키울 적엔 이렇게까지 시달려 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보다 딸이 기세가 좋은가 봐요. 어머니께서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마침 낡은 대문을 넘은 참이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똑바로 닫히지도 않는 대문, 그것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맞아 그리 되었다고 보더라도 어린아이의 신발이 그것보다 더 낡아 보인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넘은 제 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죠. 원래 무슨 색이었을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았던 신발은 온통 회색 빛이었습니다. 먹색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간 상현이 형이 신던 신발이라고 나한테 물려줬던 건데, 그때는 발에 커서 헐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딱 맞는구나. 그리고 무척이나 더러워졌어. 동네를 떠나간 상현이 형. 저보다 3살 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가족들은 묘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동네 분들이 쑥덕거리기를 상현이네는 이곳을 자기네들이 살 곳이 아니라면서 잘난 척을 하는 것 같다고 하였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현이 형이 저에게 비록 자기가 다 쓴 것이지만 낙서할 공간이 남은 공책을 주고 자기한텐 작아졌다 말하면서 모자나 신발 따위를 곧잘 주었기 때문에 그 형을 잘 따랐습니다. 야, 문철아. 난 다음 주면 드디어 이사 간다. 지겨운 이 거지 동네 떠나게 됐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콧노래 부르시는지 모른다. 이사를 가? 어디로? 그러면 난 이제 형을 못 보는 거야? 형 없으면 내가 심심한데. 너는 여기서 네 친구들 많잖아, 임마. 꼭 너 같은 녀석들이 바글바글한데 심심하긴. 야, 문철아. 내가 가기 전에 연필 새 거 하나 선물로 주고 갈게. 통 크게 베풀고 떠난다. 그걸로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라도 돼보든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내 말은 신용이라도 해보란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형,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말 그대로 훌륭하단 거야. 대단하고 멋진 사람 말이야. 그런 게 뭐야?
밥을 많이 먹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아, 나는 도대체 네가 왜 이 동네에서 똑똑이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애들은 여기에 똑같이 널렸고 특별하게 잘난 건 난데 말이야. 문철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까 잘 보고 잘 들어라. 너 저기 아파트 있는 거 알지? 맨날 봤지? 응, 저기 멀리에 있는 아파트 구경하는 거 재밌어. 훌륭한 사람이란 저런 아파트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알아들었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여쭤봐. 저는 그것을 부모님께 여쭤본다고 생각만 하고서 깜빡 잊었습니다. 상현이 형의 말 맞다나 제가 똑똑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제가 그런 것을 잊고 사는 동안에 상현이 형에게서 물려받았던 신발은 낡아서 부스러져 가고 있었죠. 저의 집에 사는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문철이 왔네. 아이고, 근데 애가 신발이 저게 뭐야? 너덜너덜해서 저거 신고서 어디 뛰어다니기나 하겠어? 저를 발견하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렇게 외치셨을 때 저는 황급히 시선을 올려 더 이상 신발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선이 제 발치에 닿아 있었죠. 품속의 여동생을 토닥거리시던 손길이 잠시 멎었습니다.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여동생을 낳으시느라 아기를 보시느라 제 신발이 그렇게 낡았다는 것을 그간 모르고 지내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신발이 좋아요. 상현이 형이 예전에 저한테 신으라고 물려줬던 거라서요. 다른 신발도 있는데 일부러 이것만 신는 거예요. 예민한 아기를 보는 것에 서툴다고 동네 아주머니들께 지적을 받고 나신 직후에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또 한 번 민망함을 느끼실까봐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줄줄 늘어놓느라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애절하고도 안쓰러운 눈빛을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내셨고 동네 아주머니들께선 그간 잠시 잊고 살았던 집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상현이네가 더럽게 거들먹거리면서 자기네는 인생 살다가 잘못 삐끗해서 이렇게 된 거고 원래 여기서 살아온 우리들하고는 근본이 다른 것처럼 그러더니만 결국엔 이 동네를 떠나긴 했네. 좋은 동네로 이사 가게 됐다면서 뭐 그랬던 것 같던데 사실 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 잘난 체를 하고 다녔던 것이 아예 허수인 건 아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사실 여기 문철이네야말로 상현이네보다 잘 살았던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의외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이 더 잘 살았다니 완전히 금시초문이었어요. 너무 놀란 표정이 된 저와 어색하게 웃는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시던 동네 아주머니들께선 연신 어머나 세상에 라고 하시면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오지랖을 피우시며 제가 몰랐던 얘기를 꺼내주시더군요. 문철이 너는 모르는 모양인데 너는 원래 여기서 안 태어났어. 네? 아닌데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이 집은 원래가 80, 90 먹은 노인네 둘이서 살다가 한 분은 세상 뜨시고 다른 한 분은 멀리 땅끝 마을인가 하는 곳에서 사는 자식이 와서 모시고 가는 바람에 비게 된 집이었어. 그러다가 갓난쟁이인 너를 데리고 네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호련히도 나타나서 이 집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지.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서 며칠을 구경을 오고 그랬어. 왜냐면 딱 봐도 기운이 달랐거든. 어쩐 일인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신세 망쳐서 이 동네까지 기어들어온 게 분명했어. 그걸 다 똑같이 느꼈던 거야. 아이고, 이 사람아, 신세를 망쳤다고 표현을 하면 원래부터 여기 살아왔던 우리 뭐 팔자가 망한 신세란 거야?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멍한 얼굴로 어머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 궁금해졌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떠나가신 이후 어머니께 여쭤봤으나 아버지가 귀가하시면 알려주겠다고만 답하실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좁은 오르막길만 가득한 귀갓길을 지나오신 아버지께선 늦은 식사를 하시는 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조용한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잠든 여동생이 깨지 않도록 옆에서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숨소리도 내지 않았건만 기어이 깨어나고만 여동생이 울음을 떠뜨렸는데 그러자마자 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 품에 안아드셨어요. 품에 여동생을 안고 달래신 뒤에 아버지께선 저를 향해 옛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별건 아니었어요. 그냥 억울한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친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다는 게 놀라운 따름이었죠. 심지어는 꽤 넉넉하게 사는 집안이었다고 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이후 상심이 크셨던 친할머니께서도 언제부터인가 알아누우셨는데 그러면서 큰아버지께서 돈 욕심을 부리셨던 거예요. 집안의 돈으로 무리하게 이런저런 곳을 찔러보셨고 하나의 소득도 없이 모두 돈만 날리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빚까지 안기셨어요. 큰아버지의 동생이란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선 억울하게 빚이 생기셨고 집안이 그 꼴이 된 것에 충격을 받으신 친할머니께선 돌아가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이름은 할머니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외가는 원체 가난했는데 그래도 다들 없는 형편에도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어머니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부모님께선 눈물을 흘리시며 죽지 말고 살자고 생각하신 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어린 저를 안으신 채 이 동네까지 흘러 들어오신 것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현이 형이 저에게 주고 갔으나 아직 아까워서 쓰지 못한 새 연필을 자꾸만 빤히 쳐다보게 됐습니다. 집안의 비화를 알게 된 저를 향해 어떤 동네 아주머니께서 이런 것도 알려주셨거든요. 여기 온 동네를 뒤져봐도 네 아버지처럼 대학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제 아버지께선 무려 대학을 나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어쩐지 그 사실을 알기 이전으론 돌아갈 수가 없어서 조금은 기운이 차분하게 정돈된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른들께서도 저를 보며 애가 어느새 의젓해 보인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렸던 주제에 머릿속이 복잡하고 왠지 모르게 심란해서 그랬나 봅니다. 제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여동생이 생겨서 오빠가 됐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요. 여동생을 보살펴주고 위하는 그런 오빠로 제가 살아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9살이 되던 봄날이었어요. 외가 식구들 모임에 부모님이 참석하시고자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 시골까지 먼 여정이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엔 싱글벙글 웃음꽃이 이미 만개한 상태였어요. 어린 여동생은 아버지께 대롱대롱 매달린 채였고 저는 그 전날 밤부터 열이 나고 콧물이 흘러서 함께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배웅만 해야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같이 가고 싶었지만 단호하게 이웃집에 맡겨졌어요. 억지를 부려본다면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이웃집에 누나하고 형이 저에게 밤이 되면 무서운 얘기를 잔뜩 해준다고 했기에 이쪽도 재밌을 것 같아서 얌전히 부모님과 여동생을 배웅했습니다. 제가 본 아버지와 여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외가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큰 차를 타고서 유명한 식당으로 이동을 했다는데 그때 하필이면 대형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던 겁니다. 외할머니께선 현장에서 숨을 거두셨고 모두가 중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 옮겨졌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어떤 연락을 받으신 뒤 소리를 지르시며 주저앉으셨고 눈물을 쏟으시며 저를 안고 어떻게 하면 좋아 소리를 반복하셨던 것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네요. 동네 어른들 세 분과 함께 제가 먼 곳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엔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힘들게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어린 여동생도 짧은 생을 마감하였어요. 어머니께선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리셨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문철이 너라도 무사해서 아무런 변을 당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사고의 후유증으로 어머니께선 한쪽 다리를 영영 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얼굴엔 커다란 흉터가 남게 되었어요. 각각 오른팔과 오른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왼편에 아버지가 계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다리 위에 여동생이 앉아 있었고요. 사고가 터진 직후 아버지께서 그 짧은 찰나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향해 몸을 돌리시며 팔을 뻗어 감싸 안으셨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날 보던 그 얼굴, 그 표정, 그 절박한 눈빛이 한시도 잊히지 않는다. 덕분에 내가 산 거야. 그런데 우리 어린 딸을, 우리 문희를 지키지 못했으니 내가 무슨 면목이 있을까 싶구나. 어머니께선 슬픔을 가누지 못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또래보다 무척 성숙한 아이였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단 것을 그날에 깨달았죠. 저는 집안에 불어닥친 거대한 비극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극을 마주하는 신용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식이란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어머니께서 삶의 의지를 태우셨단 것이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문철아, 너 그거 아니? 너는 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단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으셔서 일부러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저는 얼굴이 어머니와 닮았단 소리만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반면에 여동생은 어린데도 벌써부터 얼굴에서 친탁을 한 게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더랬죠. 아버지를 닮은 건 제가 아니라 여동생 쪽이었다 여겼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같은 사고로 떠나기까지 했으니 여러모로 닮아 있었죠. 그러나 어머니께선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판박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몫까지 대신하여 저를 꼭 잘 키워내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저를 아버지와 겹쳐보셨는지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알게 됐죠. 아주 어릴 적에 영문도 모르는 채로 똑똑이 소리를 들었던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었더라고요. 혹자는 공부를 노력의 영역이라고 칭한다고 하지만 저는 재능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몸소 체험을 해본 결과 그랬습니다. 학습의 이해도 탐구력 같은 것이 달랐거든요.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저는 공부를 더욱 파고드는 모범생이 되었으나 도무지 집에 붙어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정처 없이 바깥을 배회하곤 했어요. 어차피 동네의 눈은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였기에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시간을 보내며 딱히 할 게 없어 교과서를 달달 외웠습니다. 집이 싫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집이, 여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조용한 집이 그냥 싫었습니다. 저와 함께 코 흘리기 시절을 보냈던 동네 친구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그중에서 다시 절반 이상은 자식 교육을 이유로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자식이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잡고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이니까. 다들 욕심부려서 달라진 인생 꿈꾸며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이 동네 떠난 것이겠지. 왜 안 그러겠어? 그런 걸 보면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아? 문철인 학원 하나 안 다닌다는데 맨날 학교 전체에서 1등, 2등 다툰대잖아.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만큼 공부 잘하면 그땐 정말 끝나는 거지. 대학도 골라가겠어. 남들은 좋은 동네 이사 가고 학원이다 과외다 뭐다 하면서 자식한테 공부시키는데 문철인 그런 거 없이도 잘 해내니 불공평한 세상 맞지? 퍽도 불공평하겠다.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나서 집안이 쑥대밭이 됐는데 공부 좀 잘한다는 사실이 뭐가 그리 대수겠어. 문철이네처럼 불쌍한 집도 대한민국에 또 없을 거야.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시길래 저는 앞을 지나갈 용기가 없어서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의 말씀에 공감이 됐어요.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사실인가요? 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외가 식구들까지 억울하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지. 다음번 시험 대비는 더 열심히 해야겠지. 공부 말곤 할 수 있는 게 떠오르지도 않고 내 성적표를 보면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는 어머니와 있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길게 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고 하기 싫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진 흉터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고 절뚝거리며 걸어다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눈을 감고만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실은 철부지 사춘기 소년이었으나 동시에 유일한 제 가족인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고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정을 표현할 유일한 길이 제 성적표였던 거예요. 어머니를 웃게 하는 것이었고 대학까지 나오신 아버지를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었고 저희 모자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성적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코 성적표에 어설픈 숫자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간 이후부터였죠. 야, 이문철, 네 엄마 빨간 마스크 괴물이라면서?
당시에 유행처럼 돌던 빨간 마스크 귀담을 얼굴에 흉터를 지니신 제 어머니의 모습에 빗댄 아주 저급한 녀석이 반에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소위 있는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외투도, 가방도, 신발도, 심지어는 학용품까지 모든 브랜드였으며 고급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얼굴에 흉터를 달고 다리를 절고 다니는 모친과 단둘이 사는 저 같은 게 본인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녀석이기도 했습니다. 제 욕을 뒤에서 많이 했던 것을 저는 입학 직후부터 알고 있었으나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앞에서 어머니의 욕을 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질까봐 벌써부터 겁이 무척 나나 보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되게 안쓰럽고 불쌍하네. 뭐? 불쌍? 이게 미쳤나? 누가 누구더러 불쌍하대. 불우이웃 주제에 내가 너한테 왜 져? 뭘 져? 시험. 나한테 성적 무참하게 처발릴까 봐 그게 무섭고 겁나서 이러는 거잖아. 저는 일부러 그런 식으로 그 녀석을 도발했어요. 그러자 그 녀석이 눈을 부라리며 절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자기가 저 같은 가난뱅이에게 질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주먹으로 꽉 쥐고 있었던 연필을 보며 그게 바로 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유치한 문양마저 반쯤 벗겨진 그 연필은 바로 제가 어릴 적에 이웃 상현이 형한테서 공부를 해보라는 덕담 아닌 덕담과 함께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모셔만 놨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 쓰기 시작했었죠. 저는 그 연필 끝으로 그 녀석을 가리키며 어디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고 선언했고 전교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다 알고 계셨고요. 배경이라고 할 게 없는 저와 있는 집 자식이었던 그 녀석의 위치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선생님들께선 그 녀석에게 친절하셨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그 녀석이 뭐든지 유리하다. 도대체 내가 홧김에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싶은데 정말 이상한 건 질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어. 선생님들마저도 절 인정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전 그 이후에 시작된 시험에서 전교 3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은 아마 전교 20등 언저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가 들썩였어요. 속으로 제 편을 들고 있었던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그 녀석을 더 좋아하시니까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실제 격차는 더 크게 제가 이겼을 게 뻔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겼지만 그 녀석은 저에게 저질렀던 무례를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따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완승을 하게 되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대범하게 승부수를 띄우는 기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란 게 될지도 모를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난 이후로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일부러 아파트 쪽을 쳐다봤습니다. 우뚝 선 아파트들은 깊어진 밤중에도 집집마다 불이 켜진 채 그것으로 야경이란 걸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멋지더군요. 그런 걸 눈에 담은 채로 집으로 향하는 좁은 오르막길을 걸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땐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길을 항상 밤마다 오르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그게 짐작이 가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인생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괴롭다고 여기셨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와 자식들 생각에 무거운 다리를 기꺼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셨을 뿐이셨어요. 아버지처럼 저도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효도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저는 다행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명문대학교에 당당하게 합격했고 저는 어머니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간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문철아 정말 잘했다.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저는 공부밖에 한 게 없어요. 제가 공부 외에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묵묵하게 뒤에 계셔 주셨기 때문이란 걸 제가 알아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못난 자식이었어요.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그리고 아버지와 여동생의 일이 생각나서 괴롭다고 그런 핑계를 대며 어머니와 일부러 서먹하게 지냈던 제가 진심을 내어 보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드렸죠. 그러자 어머니께선 제 대학 합격증보다 저의 이런 진심 가득한 고백이 1000배, 10,000배로 더 기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회한이 넘치는 지난 날들을 뒤로한 채 앞만 보고 살겠다는 의지를 다진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당시에도 엄연히 대기업은 대기업이었기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은 쾌거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아파트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아름답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아파트 생활이 처음엔 어색하고 묘하다고 생각했는데 금세 적응이 됐다고 하셨죠. 인간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어. 우리가 오래 지냈던 그 옛날 동네도 맨 처음엔 막막한 기분만이 드는 곳이었거든.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닥다닥 붙은 집들도 좁은 길도 오르막도 다 적응이 되더라. 무섭게 적응하면서 사는 동물인가 봐. 어머니의 말씀엔 집안에 닥쳤던 크나큰 비극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루하루를 살아온 저희 모자의 지난 발자취를 겨냥하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입사하기 전부터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어쩌면 결혼도 잠시 생각했던 그런 사이였던 듯 싶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수더분한 여자친구였는데 집안의 가장이었죠. 딸린 동생만 셋,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신 양친까지. 그렇기에 저와 어딘가 통하는 구석이 있었나 봅니다. 3년 가까이 만났는데 제가 대기업에 들어간 이후로 유독 몇 번 감정적으로 싸웠고 어머니께선 저에게 헤어지라고 권하셨습니다. 어떻게 헤어지겠냐며 제가 망설이자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얄팍한 동정으로 붙잡고 버티지 마라 문철아. 너는 그 아가씨의 처지, 인생을 동정하며 네가 낫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니니?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라 하더라도 병이 든 사랑이야. 그런 건 끝내야 돼. 지금까지도 그 가르침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반박이 안 됐어요. 제가 그런 심정을 밝히며 이별을 고하자 여자친구도 반박할 거를 찾지 못한 얼굴로 수긍을 했던 모습이 기억에 선연합니다. 연애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선 아무래도 큰 사고를 당하신 분이었기에 몸이 약하셨어요. 충분히 쉬셔야 했을 분이었으나 저 때문에 식당 일을 10년 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불편하게 느낀다면서 식당의 가장 안쪽에서 힘들게 일을 하셨었죠. 그러느라 건강을 못 챙기셨어요. 게다가 어머니 외에도 제 일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일 욕심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파묻혀 살았어요. 당시에 부서 전체에 여자 상사는 딱 한 분 계셨는데요. 어느 날 그분의 대학 후배가 회사 근처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외근을 나갔던 길인 저와 딱 마주쳤어요. 그러자 상사께서 저를 아는 체 해주시곤 자신의 후배와 잠시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짧은 대화를 나눈 뒤에 저는 제 갈 길을 갔었죠.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배라는 사람이 저를 소개받고 싶다면서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상사 되시는 분의 뜻을 단칼에 자르기가 어려워서 만나나 보게 됐죠. 저보다 한 살 연하에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으며 게다가 막내딸이었어요. 부담스러워서 전 고민을 하다가 저의 가정사를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절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흔들렸고 결정적으로 어머니께 상냥하게 구는 모습을 보고서 완전히 넘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제가 아내와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장모님께선 저를 반기지 않으셨지만 의외로 장인어른께서 곧장 저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제가 이뤄낸 성과,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시며 당장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얼떨결에 결혼까지 간 거였어요. 이래서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고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떠드는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까지 하다니 이젠 내가 여한이 없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불길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 것만 같아서 당신의 건강 상태가 삶을 오래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아신 것만 같아서 심장이 떨렸던 것 같아요. 결혼한 이후 제가 어머니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 아내는 힘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었어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유산을 겪었습니다. 이듬해 또다시 아들을 임신했는데 이번에도 유산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유산했을 땐 장모님께서 들어 누우셨을 정도예요. 장인어른께선 아내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집에만 있을 것이지.
그러기에 왜 돌아다녔어? 일전에 유산을 겪고도 너는 학습이 안 되냐? 네가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머리 똑똑한 놈을 붙여준 것이었는데도 별 소용이 없었구나. 장인어른,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픕니다.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셔도 이미 괴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아내의 편을 들었고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유산으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아내의 곁을 저는 묵묵하게 지켜왔죠. 어머니께선 이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뒤였습니다. 유산이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제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손주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마음처럼 되질 않았습니다. 유산 소식에 슬퍼하시던 어머니께선 며칠 후 돌연 밝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요새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아파트 자랑을 하는 중이야. 아버지한테요? 꿈에서 만나신 모양이에요. 맞아. 요새는 매일 보거든. 근데 이상하게 네 동생이 안 보여. 우리 딸, 우리 아기, 우리 문이 어디 갔을까? 미소를 지은 인매와는 다르게 텅 빈 눈빛을 하던 어머니께선 그로부터 며칠 뒤 고단한 육신을 영원히 벗어 던지셨습니다. 오열하는 제 옆에서 아내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좋은 소식을 안겨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떠나신 이후 저도 그랬지만 아내가 정말 많이 침울해했어요.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어머님 뵀는데 나한테 딸이 생길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저는 별 얘기 아닌 것으로 치부했는데 몇 달 후에 아내가 진짜로 딸을 임신했습니다. 날아갈 듯이 기뻤고 힘들게 얻은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갓난 딸의 얼굴에서 돌아가신 제 아버지 그리고 친탁을 한 외모였던 여동생이 얼핏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유전을 하필 그렇게 봤다니 신기한 일이었어요. 딸이 태어나고 나서 아래로 아들이 두 녀석이나 태어났답니다. 장모님께선 마치 유산으로 잃은 아이들이 이제야 때를 맞춰 태어난 것 같다고 하셨죠. 귀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저의 피를 이은 자식들은 더 확장해서 말을 하자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핏줄들이기도 했으므로 그분들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녀석들은 내성적인 반면 딸은 어릴 때부터 활달했고 시끄러웠어요. 공부하는 썩 인연이 없는지 열심히 지원을 해줘도 그만큼 성적은 안 따랐고 대신에 손재주가 좋아서 그림을 배우지 않아도 잘 그리는 편이었고 글짓기도 좋아했습니다. 신기한 점은 아들 녀석들은 처음부터 공부들을 꽤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재능의 영역이라 보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내는 딸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이마를 짚었으나 저는 활기찬 딸이 보기 좋았어요. 매사에 밝고 명랑하고 당당했던 딸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드물게 수심 깊은 얼굴을 했습니다. 내일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죠? 재수할 자신은 없는데. 저는 항상 왜 이 모양일까요? 하던 대로 편하게 해.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때? 성적 맞춰 들어간 곳에서 원하는 전공 공부하면 되는 거야. 나름의 길을 걷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아빠, 훌륭한 사람이 뭘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욱신거렸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옛 추억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붉어진 눈시울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괜히 창밖을 봤죠. 주상복합의 고층 아파트 아래로 도심의 야경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꼭 이런 집에 살지 않아도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란다. 저도 모르게 그런 대답을 내놓았고 딸은 씩 웃더니 용기를 얻었다고 했었죠. 오히려 평소보다 살짝 더 결과가 좋게 나와서 딸은 제법 괜찮은 대학을 나올 수 있었답니다. 저는 대기업 임원까지 갔어요. 겸손하게 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지느길이 기다리고 있는 반면 고속도로가 놓아지는 경우도 있는 법이더군요. 제가 남들보다 뛰어났다기보단 시기적절하게 모든 것이 따라주었던 덕택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었어요. 저는 적나라하게 나가라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업무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일이 주어지지 않았고 쓸모를 다했으니 이제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은 셈인 것에 씁쓸했죠. 저의 가진 열정을 쏟았건만 이제는 월급만 많이 받아가는 인력은 골치 아프다는 압박 속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나는 아직 일을 하며 살고 싶어. 한가로이 여유나 즐기며 취미 생활로 일상을 점철하는 거, 그거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 뒷짐을 진 채 물러나서 자식들 인생 지켜보기만 하는 거 아직 안 하고 싶은 것 같아. 아무 일이라도 찾아서 해볼 생각이야. 회사 일은 이대로 마무리 지어야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어떤 일이든 난 응원해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옛날에 내가 2번 유산 겪는 동안 당신이 단 한 번도 나한테 질책하는 말 하지 않았던 거 알고 있어? 당신 입장에서도 자식 잃은 건데 그저 나를 위하고 살펴줬었잖아. 나는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두고두고 고맙더라. 그래서 결심했었어. 언젠가 당신에게 괴로운 순간이 오면 무조건 당신 편에서 위로와 응원을 보내겠다고. 아내의 말에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답을 모르겠는 것이 인생. 그러나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원래 다른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건너 지인을 통해서 간단히 이것 좀 배워서 할 생각 있냐는 소리를 들은 뒤 정수기 설치기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체 그런 쪽으로 기본적인 감이 있었거든요. 새 것이란 무조건 사치로 여겨졌던 동네에서 자란 탓인가 직접 만들고 고치고 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배워보니까 할만했고 슬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자리에서만 못 박힌 듯 머물러서 일했던 저의 지난 세월과 다른 일상이었기에 그 점이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일상을 찾아서 적응하고 있을 때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치사하게 여자들끼리 통한다는 것인지 아내하고만 연애 상담을 해왔던 딸이었어요. 의대를 나온 청년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 정도는 알았으나 설마 계속 만나고 있었으며 결혼까지 한다고 할 줄은 몰랐기에 전 깜짝 놀랐었죠. 딸의 활달한 성격이 그 청년에겐 담비였나 봅니다. 그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결혼을 청했더라고요. 아들 녀석들도 저마다 연애를 하고 있었기에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은 근시일 내에 벌어지고야 말 일이었으므로 저는 편한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하나뿐인 우리 아들놈이 기어이 의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대체 어느 집안의 아가씨여야 우리 아들놈 짝으로 성에 찰까 싶었는데 이렇듯 마음에 꼭 드는 집안과 연을 맺게 되다니 제가 아주 감격스럽네요. 바깥 사돈 되실 분께선 호탕하게 구시면서도 저희 집안을 향한 호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계셨죠. 제가 대기업에 오래 종사하며 임원직에 있다 물러난 것을 특히나 좋게 보고 계신 듯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이 알만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만큼 확실한 신원 보증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으셨고 제가 대기업에 몸담으면서 겪었던 이모저모의 일을 말씀드리자 무척이나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서슴없이 상류사회라는 표현도 입에 담으셔서 저를 살짝 놀라게 만드셨어요. 내가 어린 시절 아파트를 바라보면서도 상류 사회에 대한 생각은 못 해보았던 것 같은데 철저히 이 나라를, 이 사회를 계급으로 분간하여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묘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딸만 좋다고 한다면 결혼은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었죠. 자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주며 되고 싶은 대로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을 안겨주고 싶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제가 품어온 바람이었으니까요. 서로가 좋게 인사를 마친 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정수기 설치를 하러 가게 된 건데요. 평범한 아파트 집안으로 들어섰던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절 맞아주신 분은 예비 안사돈 되시는 분이었어요. 저를 얼른 못 알아보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딴판인 차림새였고 이것저것 뭔가를 많이 들고 있었으니 시선이 분산됐나 보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아는 척을 하기가 애매해서 일단은 부엌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수기 설치 자리를 살피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안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나 등산 마치면 한잔 하고 들어올 테니까 저녁은 당신 혼자 먹어. 뭐야, 정수기 새로 설치한다더니 지금 온 거야? 잠깐만. 근데 혹시 그쪽은
얼굴이나 치근데 설마? 예비 바깥 사돈 되시는 분께서 등산 모임을 가시는 건지 준비를 하고 방에서 나오시다가 저를 딱 발견하신 겁니다. 고개를 든 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고 저는 멋쩍게 대답을 드렸죠. 아이고, 예비 사돈, 이렇게 또 뵙습니다. 다, 당신 뭡니까? 이럴 수가. 정수기 설치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대기업 임원 출신인 것만 알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딴 천한 노동질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사돈이 될 수가 있겠어? 대기업 다녔단 것도 알고 보면 다 꾸며낸 거 아니야? 이것은 사기꾼이네? 그분께선 갑자기 크게 흥분하시며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셨고 예비 안사돈께서 일단 진정하시라며 말씀을 하시자 더욱 흥분하시면서 그분은 당신의 아내의 손길을 거세게 뿌리치시기까지 했습니다. 놀란 제가 이러실 것까진 없지 않냐며 다가가서 만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뺨을 맞았어요. 기껏 아들놈을 의사로 만들어놨더니 사기꾼만 꼬이네. 흥분해서 제 뺨까지 치셨던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고 예비 안사돈께서 입모양으로 제발 가시라고 하셔서 별 수 없이 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아내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제가 당한 건 당한 것인데 어쨌든 딸의 결혼 문제에 달렸으므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의견을 아내에게 우선 구하고 싶었어요. 아내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숨이 막힌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갈무리를 하면서 딸은 저희 부부의 생각보다 의젓한 장녀이니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의 생각에 동의를 했어요. 맞은 제 뺨보다 저는 이 어이없는 상황 때문에 딸이 혹여라도 상처를 받을까 싶어 그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딸이 그 의사청년과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밀어줄 의사까지 있었답니다.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빠, 엄마, 저 그 집 가서 제대로 파혼 선언하고 왔어요. 뭐? 파혼 선언? 네가 그 집에 다녀온 거야? 네, 아주 웃기는 집구석이에요. 파혼을 해도 이쪽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왜 나댄 건지 모르겠어요. 열받아서 진짜로 파혼을 선언하는 쪽은 이쪽이라는 점을 명시해주고 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식도 지키고 왔어요. 대관절 그게 뭔가 싶었고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는데 답을 알고 있는지 옆에서 아내가 경악한 얼굴을 했습니다. 딸은 절 향해 싱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은혜는 2배로 갚고 원수는 10배로 갚는다는 공식이요. 저도 곧 아내를 따라서 경악한 표정을 짓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딸은 제가 겪은 일을 듣고서 퇴근하자마자 예비 사위였던 청년이 있는 병원으로 가서 파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파혼 이유도 곁들였고요. 병원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파혼을 당한 청년은 넋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딸은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막 귀가를 하신 참이었던 예비 바깥 사돈 되실 분이었던 양반의 귀싸대기를 있는 힘껏 때렸다고 합니다. 으악, 나 죽네. 여보, 구급차 불러. 빨리 신고해. 젊은 여자한테 뺨 한 대 맞은 걸로 뭘 그렇게 엄살이세요? 어우, 술 냄새. 그러니까 천지분간이 안 되시는 거겠죠. 이런 수준 낮은 인간을 하마터면 시아버지라고 부를 뻔했다니. 어쩌다가 부동산 하나 잘 터져서 팔자 펴고 살았던 졸부주제에 아들 하나 온 사력을 다해 투자해서 의사 만든 것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아들 결혼까지 계산기 두들겼던 그 천박함. 당신 같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빠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와.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정상을 찍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계가 인생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생의 가치를 속물적인 것에만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아빠를 당신의 그 저급한 수준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시원하게 쏟아내는 동안 딸은 하도 세게 때리느라 얼얼해진 자신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마저 짜릿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 멍하게 서 계시던 예비 안사돈이셨던 분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인 뒤 그곳을 떠났다고 해요. 우리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셨다면 지금처럼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나이가 드셨을 텐데 우리 엄마처럼요. 당당하게 행적을 밝힌 딸 앞에서 저희 부부는 못 당하겠다며 고개를 저었으나 입가에는 각자 미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딸에게 파혼을 당한 그 청년은 제발 다시 기회를 달라며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몇 달 후에 들려온 소식은 그 집 내외께서 이혼을 하셨고 그 청년이 모친하고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혈질을 제대로 발휘하시며 제 뺨을 치기까지 하셨던 그분은 처자식을 모두 잃으신 셈이었죠. 자랑스러운 효녀. 저희 딸은 그 뒤로 더욱 좋은 인연을 만났답니다. 사람이 외향적이진 못한데 진실되고 신중한 면이 강한 인물이죠. 활발한 딸하고 다르기에 서로 보완이 잘 되더라고요. 얼마나 잘 맞는지 믿거나 말거나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사는 중이라고 하네요. 저희 부부도 그의 질세라 더욱 화목하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하며 지낸답니다. 하늘에서 먼저 떠난 제 가족들이 저를 보며 부디 뿌듯해하고 있으면 좋겠네요.